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입니다. 오늘은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와중에도 10월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주제가 생겨서 제가 부랴부랴 아메리카노의 전문가 진용과 인맥을 좀 동원을 해서 기획안을 짜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제목을 2024년 노벨상의 부처라고 지어봤는데요.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과 그 업적에 관해서 아메리카노가 말을 얹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뉴스레터에 짧게 쓰고 넘어가기에는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미 국내에서 많이 다뤄진 부분도 있죠, 물론. 특히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에 관해서는 여전히 지금 열풍이 불고 있는데, 문학상뿐 아니라, 비단 문학상뿐 아니라, 올해 노벨상 수상 전반에 관해서 아메리카노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분석과 관점, 어떤 설명을 다양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이 오프닝을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10월 24일 목요일 아침인데요. 어제 노벨상 수상자들이 해리스 부통령을 올해 대선에서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공개 서한을 보면은 이번 대선은 어쩌면 우리에게 영영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수 있다. 특히 과학의 미래, 미국이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가 될 거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의 리더십은 추락할 것이고 생활 수준의 향상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늦출 것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래 서명한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강력히 해리스를 지지한다. 이런 내용을 짧게 적어 놓고 쭉 지금까지 역대 수상자들 가운데 이름을 올린 서명한 그 수상자들의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올해 수상자 가운데는 2024년 노벨상을 받은 수상자 가운데는 화학상을 받은 데이비드 베이커, 그다음에 물리학상을 받은 존 홉필드, 그리고 생리의학상을 받은 게리 러프쿤, 그리고 경제학상을 받은 다론 아체몰루 교수가 성명에 자기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세 편의 인터뷰를 묶어서 이제 에피소드로는 두 편으로 엮어서 올려볼 생각인데요.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된 순서대로 우선 자연과학 부문이죠. 물리학상과 화학상에 관해서 아메리카노의 이제 인공지능 과학기술 전문가이신 NYU 컴퓨터 사이언스 조경현 교수님을 모시고 우선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이고요. 이어 문학상에 관해서는 아메리카노를 2020부터 들어오신 분들이 반가워하실 만한 분을 오랜만에 모셔보고 번역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문학 비평가들이 워낙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부터 이번 수상의 의의에 관해서는 좋은 해설을 이미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작품 세계를 탐독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뉴스페퍼민트 그 시절부터 저희가 번역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뻗어나온 어떤 고민의 가지들, 이야기들을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알려온 데보라 스미스 씨의 관점에서 데보라 스미스 씨가 쓴 칼럼이나 이런 것도 살펴보면서 한번 이번 수상을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좀 준비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된 경제학상 이야기는 이제 한국에서 다시 돌아온 아메리카노의 정치통. 오늘만큼은 이제 정치경제학 전공자, 정치경제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손색이 없는 유혜영 교수님을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제학상을 받은 그 수상자들의 연구가 뭐에 관한 것이고 어떤 고민과 주장을 담고 있으며 2024년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학상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노벨상의 이 자연과학 분야는 물리학, 화학, 그리고 생리의학상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은 이제 먼저 물리학상과 화학상에 관해서만 주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냐? 물리학상과 화학상이 모두 올해는 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기틀을 닦은 연구 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뭐 어떤 이룩한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 하면 아메리카노 애청자분들은 이제 이분을 바로 떠올리실 수가 있겠죠. 뉴욕대학교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과 교수이자 아메리카노의 이제 든든한 후원자 기둥 정영현 교수님이십니다. 오랜만에 정영현 교수님 모시고 노벨상 어떤 과학 부문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둘은 뭐 따로 본 적도 있고 하지만 아메리카노에 이제 인터뷰 2로 모신 게 언젠지 제가 찾아봤더니 작년 11월 말, 왜 그때 오픈 아, AI가 네, 샘 알트만을 이사회가 축출했다가 뭐 닷새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아니 이거 네. 어떻게 무슨 일인가요? 하고 그때 교수님을 모셨던 게 마지막이더라고요. 그 아메리카노 근 1년 애청자분들이 만이군요. 네, 네. 근 1년 만입니다. 보신 거는 오랜만일 텐데 애청자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안녕하세요. 애청자분들. 저도 사실 애청자라서 제가 스스로한테 인사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뭐, 저는 작년 12월, 그때 샘 아웃만 관련해서 인터뷰했을 때랑 큰 차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1년 동안 제가 있는 학교에서도 이제 새로운 학생들도 많이 받았고, 음, 새로운 연구 방향도 많이 찾기 시작을 했고, 동시에 제가 지금 GNN텍이라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 회사 안에서도 좀 이제 새로운 방향, 그리고 기존에 하던 방향을 좀 더 많이 이제 확장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이번에 노벨 화학상에서 알파폴드 또는 이제 프로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방향에 대해서 상을 주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하던 일들도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게 되고 도움이 되게 된 것 같아서 참 신나는 1년이었고 더 재밌는 1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교수님이 학교와 회사, 스타트업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뭐 이제 교수님 통해서만 아주 짧게 들었던 건데 아니 단백질을 인공지능으로 뭐 예측한다고요? 뭐 그렇게 짧게 설명해 주셨던 것만 기억했는데 노벨상 화학상 수상 소식을 보고 그래서 빨리 정현 교수님을 모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 물리학상도 또 조경 교수님과 뭐 당연히 관련이 있는 제프리 힌튼 교수가 받기도 했고 해서 아무튼 그 두 상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제 이 노벨 과학상이 이제 저는 과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편견일지도 모르지만 노벨 과학상 하면은 이제 순수 분야에만 주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물리학자나 뭐 이제 화학자들이 이 과학이나 수학을 접목하고 응용해서 만든 기술의 어떻게 보면 뭐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노벨상을 받게 됐을까? 그래서 그 접점이 어디였는지 뭐 요런 게 궁금해요. 그래서 물리학상과 화학상에 한해서 먼저 노벨 위원회가 간단하게 수상 이유를 뭐라고 밝혔었냐면은 물리학상은 이제 프린스턴에 있는 존 호필드 교수와 그다음에 제프리 힌튼 교수에게 주면서 그 아주 근본 그러니까 기계 학습과 인공지능 신경망을 개발하는 데에 토대를 닦은 어떤 근본적인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물리학상을 수상한다고 했고요. 화학상은 또 뒤에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이죠. 거기 있는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한테 절반을 주면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프로틴 디자인 그러니까 뭐 계산 과학에 따른 뭐 단백질 개발, 단백질 구조를 만드는 일을 한 공로로 데이비드 베이커에게 절반을 줬고 나머지 절반은 구글 딥마인드에서 연구를 했던 데미스 하사비스와 그다음에 존 점퍼 두 명한테 교수님이 더 말씀해 주실 단백질 구조 예측, 프로틴 스트럭처 프리딕션에 기여한 공로로 줬다. 뭐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궁금한 거는 아니 노벨상 하면은 과학상 하면은 진짜 이렇게 무슨 이론적인 거를 거기서 어떤 브레이크스루를 한 과학자가 받는 거 아닌가 싶은데
기술에 이렇게 기여한 사람들도 노벨상을 받는구나. 그게 궁금하거든요, 먼저. 그런 뭐 사례가 있었는지.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크게 생각 안 하고 매년 이렇게 노벨상 수상되는 그 현황을 보면은 마치 음, 뭔가 실제 응용되는 기술이 아니라 음, 과학에서 뭔가 과학적으로 뭔가를 밝혀낸 거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것 같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노벨상을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 알프레드 음, 노벨이 만든 거죠. 그 노벨이 네. 사실 얘기를 했던 거는 the greatest benefit to mankind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에 가장 큰 도움이 맞아. 되는 그렇네.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분야들을 좀 과학 분야들을 많이 했고, 거기에 이제 음, 더해서 평화까지 더했던 거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사실 이게 뭐 순수 과학이어야 된다.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심지어 음, 노벨상 같은 경우는 완전히 순수한 이론에는 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론이 실험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는 이상 상을 주지 않는 걸로 유명하고요. 그러다 아, 보니까 사실은 응용을 할 수 있는 응용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이 상이 가는 일이 대부분 많고요. 다만 이제 분야를 한정을 할 때 음, 물리, 그러니까 physics가 있고, 그다음에 chemistry, 화학, 그다음에 physiology or medicine, 이제 이게 의학상이죠. 의학상. 그리고 생리학상. literature, 그리고 peace. 그래서 이제 문학과 평화상까지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줘야 된다는 생각에 갇히다 보면은 그럼 아무래도 물리 하면은 특히나 현대 물리는 굉장히 이론 중심으로 이론이 실험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느낌을 받기 마련인 거죠. 사실은 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어보자면은 노벨 물리상으로 가장 유명했던 물리상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 벨랩에서 그 음, 트랜지스터를 만든 사람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도 했고요. 사실 저희가 아, 트랜지스터라고 하면은 요새는 이제 저희가 이제 트랜지스터를 실제로 볼 일이 없죠. 대부분 칩 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칩 네. 안에 뭐 수조 개가 들어간다, 수십조 개가 들어간다 하는 게 그 트랜지스터인데 그 트랜지스터 자체가를 발견한 게 사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아, 이제 좀 더 최근으로 오면은 뭐 그래핀이라고 요새는 좀 말이 많이 안 나오는데요. 한 10년, 음, 15년 전만 해도 굉장히 핫했던 저희가 요새만은 반도체들은 다 실리콘으로 만들죠. 근데 네. 실리콘이 아니라 카본, 탄소로 반도체 같은 걸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탄소를 오, 이용해서 아주 좋은 그 전기적인 특성을 가지면서도 작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그걸 할 때 이제 그래핀이 나오는데요. 그래핀 같은 음, 경우는 이제 보통 저희가 뭔가 물건이라고 하면은 3D를 생각을 하죠. 뭔가 네. 형태가 있는 건데 네. 이 그래핀 같은 경우는 봤더니 이 멀리큘들, 그러니까 분자들을 잘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평면으로 2D 플레인으로 만들고, 그러면 그 2D 플레인 위에서 전기 저항이 거의 없이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오, 가지는 이제 구조를 찾았는데 그 구조를 발견한 사람들이 또 이제 노벨 케미스트리 프라이즈를 받았죠. 그런 식으로 뭔가 아, 사실 응용이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상을 주는 거를 별로 그렇게 뭐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네, 네. 노벨상 커미티에서도 굉장히 자주 주곤 합니다. 그 그라핀 그 연구를, 그 물질을 뭐 발견한 사람들이 네. 케미스트리 상을 받았나요? 피직스. 그 사람들도 피직스 상을 받았던 거 아닌가요? 피직스였나요?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예,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아, 아니, 교수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그 링크, 네, 그 중에 네,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1956년에 물리학상 그 수상자들이 윌리엄 네. 브래드포드 샤클리, 존 브래딘, 월터 음, 하우저 브레텐? 저는 뭐 다 모르는 이제 과학자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그 반도체와 그 네, 트랜지스터 그 효과를 발견하고 연구한 공로로 1956년에 무려 물리학상을 네, 받았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또 그라핀 이 물질 이 어떤 그 특성을 발견한 사람들도 2010년에 네 피직스 상을 받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사례가 일단 뭐 전혀 없진 않다. 전혀 오히려 그 네. 순수한 뭐 어떤 이걸 뭐 순수와 응용을 나누는 것도 지금 와서는 굉장히 애매하죠. 네, 좀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오히려 어떤 실험을 통해서 현실 세계의 어떤 효용이 검증이 된 어떤 그런 네, 연구에 오히려 수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자, 맞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물리학상부터 좀 알아볼게요. 물리학상 그 수상자가 이제 두 명이 공동으로 수상을 했는데 먼저 그 제프리 힌튼 교수 토론토 대학교에서 지금 토론토 이제 명예 교수로 있습니다. 이미 아 퇴직은 했고요. 네, 퇴직은 하셨구나. 그 네, 제프리 힌튼 교수가 이제 인공지능 분야를 이제 개척한 뭐 분 중 한 분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네. 그 참고로 힌튼 교수가 왜 차세대 인공지능 연구자 가운데 뭐 주목해야 할 만한 사람을 네. 꼽을 때마다 벌써 이제 몇 년 전 얘기입니다. 한참 옛날 전 얘기죠. 네. 얘기이긴 한데 네. 그때마다 이제 빠지지 않고 등장한 이름이 바로 조경현 교수님이셨죠. 그래서 이제 국내 언론에서도 조경현 교수님을 소개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벌써 이제 다 네. 코로나 이전의 얘기인데 아무튼 그래서 더더욱 그 힌튼 교수의 연구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힌튼 교수가 한 연구가 어떻게 인공지능 분야를 개척했는지 혹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략하게요. 네, 쉽지 에, 않겠지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사실 어떻게 보자면 이 제프 힌튼 교수의 연구는 그냥 한 가지를 발견을 했다든지 한 가지를 음, 만들어서 그 한 가지가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를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음, 그게 아니라 제프 힌튼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 기계 학습이라는 방식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음, 사람의 뇌가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모티베이션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 아이디어 하나만을 가지고 그 어,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아직까지도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은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냐 연구를 해왔고요. 네,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초반에는 사실 사람들이 별로 믿지 않았던 아이디어거든요. 그렇게 믿지 않았던 아이디어였고, 아니면 중간중간에는 사람들이 이 방향이 맞는 것 같다라고 했다가도 좀 음, 해보니까 안 되네? 그러면은 음, 다른 거 해야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걸 이제 AI 윈터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사실 일반적인 연구자들은 이런 일 비일비재하긴 하죠. 네, 그런 네, 일이 있을 때도 보통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거 좀 해봤더니 잘 안 되네? 근데 옆에서 봤더니 딴 사람이 하는 게 좀 괜찮아 보여. 그러면 바로 가서 딴 걸로 옮겨야 되거든요. 왜냐면 저희 그랜트도 받아야 되고 학생들 지도도 해야 되고 그러게요. 제 논문도 써야 되고 하니까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제프 힌튼 교수를 비롯해서 일부 다른 교수들, 그 제프 힌튼을 위시해서 사실 제프 힌튼 음, 교수가 리더죠. 그런 그룹이. 음, 제프 힌튼 교수와 그 그룹은 전혀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오, 이 방향이 합기를 맞다. 탔구나. 예, 그걸 어, 6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온 거죠. 와,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AI Godfather 뭐 이런 대부다 하는 얘기를 하는 네, 게, 네, 진짜 흔들리지 않고, 음, 신념이 있고, 맞다는 거에 좀 자신이 있다 보니까 잘 안 음, 되더라도, 지금 안 된 이유는 이 아이디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만 우리가 실행을 잘 못하는 거다. 그렇다면 실행이 잘 될 때까지 밀어붙이면 된다. 이런 그 신념에 대한 사실 거의 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어, 신념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신념을 갖고 해온 게 궁극적으로는 잘 돼서 이 휴머니티의, 맨카인드의 그레이티스한 베네핏을 네네네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을 어, 받은 거겠죠. 네. 결과를 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다. 네, 한 우물을 맞습니다. 파서 끝내 이제 물이 나왔으니까, 물이 네. 나왔으니까 이제 됐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세상에는 뭐 인공지능이 접목이 되지 않은 분야를 뭐 찾기가 어려울 네. 정도이긴 해도 뭐라 그럴까요? 이 힌튼 교수의 이 기계학습, 머신러닝을 접목한 어떤 이런 뭐 인간의 뇌를 네. 모방한 그런 연산 이 그 기술 네. 뭐 또는 이게 접목한 분야로 뭐 꼽아 주실 만한 게 뭐 있을까요? 그러게요. 특히 사실 거의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전부 테크놀로지, 다. 모든 알고리즘들은 제프 힌튼이 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써놓은 것들이긴 하거든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심지어 네. 그때만이 아니라 뭐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계속 그렇게 아, 해왔는데요. 근데 네. 이제 몇 가지 뽑아보자면은 네. 가장 중요한 그 컨셉은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음. 써놓는 게 아니라 학습을 하는 거다. 지능을 갖는다는 음. 거는 곧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음. 학습을 함으로써 새로운 그 knowledge를 쌓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거다.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미 60년대, 70년대부터 그 establish 시킨 다음에 계속 밀어붙여 온 거죠. 그거 자체가 네. 사실 가장 큰 그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뭐 ChatGPT도 그렇고 다양한 large scale language 모델을 쓸 때 그런 시스템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잘 정제를 해서 그 많은 데이터를 이 챗GPT한테 주고 그럼 어. 챗GPT가 이 제프 힌튼이 만든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한 후 그러면 그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런 지능을 이제 보유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과연 지능이 무엇이냐 자체가 큰 질문이긴 하지만 그걸 맞아요. 떠나서
이런 네.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어, 하면서 이런 학습에 사용된 알고리즘들을 많이 만들었는 게 이제 제프 힌튼의 큰 공이고요. 물론, 음, 이번에 물리학상을 받았으니까 과연 이 학습을 하는 알고리즘이 과연 이 물리랑 어떤 그래, 관계가 있냐가 사실 큰 질문이긴 그, 하겠죠.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거는 이제 그래서, 바로,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아니, 그거는 왜냐면 바로 이제 네. 공동 수상한 그 존 호필드 네. 교수 이야기를 같이 좀 해봐도 좋을 아, 것 네. 같은데, 좋습니다. 네. 너무 왜냐면은 많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뭐, 프린스턴에 살고 있지만, 제가 뭐 학교의 소속도 아니기 네. 때문에, 근데 프린스턴 대학교 그 소속이신 줄도 몰랐어요. 이런 거장이 여기 계셨구나, 이걸 몰랐는데, 이제 호필드 교수가 그 물리학상을 받고 나서 뭐 프린스턴 학교 자체에서도 뭐 기자회견 같은 것도 하고 또 따로 이렇게 이 공로를 막 그 이제 그 치하하는 동료 교수들이 축하해주는 그런 자리도 있고 했는데 제가 그런 걸 막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를 봤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호필드 교수의 어떤 연구 여정, 지금까지의 어떤 그 인생을 보면은 진짜 이런 뭐 힌튼 교수도 비슷하다면 비슷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되게 통섭의 아이콘이라고 해야 될까? 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박사는 그 이론 물리학으로 아마 박사를 받았을 텐데 이후에 마찬가지로 물리학의 어떤 이 공식이나 어떤 생각이나 통찰을 생물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특히 그 인간의 뭐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야 그게 무슨 연구야? 그게 뭐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막 이런 반응이 나올 때 생물학에 뛰어들고 그 이제 뭐, 뭐, 다양한 분야를 되게 아우르는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프린스턴에서도 공식적인 소속이 분자생물학과 그 소속 교수이십니다. 그런데 물리학에서 물리학에서 물리학상을 받았고 시작은 물리학이었고 이후에 뭐 화학, 생물학, 뭐 신경막 연구까지 이제 이 하는 그 과정 자체에 굉장히 순수하고 이제 강렬한 그 호기심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호필드 교수가 예전부터 써서 지금도 계속 뭐 가끔씩 업데이트하고 있는 그 자신의 어떤 인생 여정을 담은 그 글이 하나 있는데 Now What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뭐 연구할까? 이제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나?라는 그 글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언젠가는 한번 꼭 번역을 해 놓으려고요. 이게 딱 또 마침 크리에이티브 커먼 그 저작권상에도 많이 널리 알려달라는 그런 그 취지로 되어 있어서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호필드 교수 같은 경우도 어 진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 적인데 물리학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많이 궁금해 하던데 이게 이, 어떻게 이 물리학 그 상 수상위원회가 어떤 네. 점을 봤을까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석사, 박사 학위 논문을 이 음. 호필드 네트워크와 볼스만 머신을 가지고 썼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 제프 그러니까 힌트님 그 받은. 호필드 네트워크가 어떻게 보면 뭐 예, 힌튼 교수랑 호필드 교수가 뭐 젊었을 네. 때부터 같이 교류가 있고 했던 건 아니죠. 네, 같이 제, 했던 건 아니고, 제가 호필드 알기로. 교수가 이 이론 물리를 많이 하고, 뭐, 음. 분자 생물학도 하고 했는데, 음. 그 중에서 큰 그 컨트리뷰션 한 게 어떻게 하면은 이런 statistical physics에서 나온 개념을 활용을 해서 아, 이 사람의 뇌가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모델 오르가니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컴퓨테이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호필드 네트워크이고요. 근데 이제 호필드 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조금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난이도를 높여서 만든 게 이제 볼츠만 머신이라는 거고요. 이제 음. 볼츠만 하면은 저희가 사실 그 statistical physics, 통계 물리를 이제 만든 그런 그 파운딩 파더 중에 한 명인데 그 아, 볼츠만의 이름을 따서 만든 볼츠만 머신이라는 걸 이제 제프 힌튼 교수와 그 제프 힌튼 교수의 컬래버레이터 당시에 이제 컬렉들이 같이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아, 그게 한 80년대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중반까지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음. 이제 석사 박사를 뭐 2009년 그때부터 해서 몇 년 했으니까
저도 그때 이제 아직 볼스만 머신 연구를 저는 그때 했고요. 어, 그래서 사실 그때 물어보셨으면 한 15년 전에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설명을 훨씬 더 잘했을 거거든요. 왜냐면 한참 그것만 보고 있었으니까. 네. 근데 그래도 뭐 기억을 좀 더듬어 가면서 말씀을 음, 드리자면은 사실 이 물리라는 분야에서 특히나 이런 퀀텀 피직스가 아니라 아니면 렐러티비티도 아니고 굉장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물리 현상 중에 굉장히 특이한 게 이제 페이스 트랜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스 트랜지션, 어, 상변이 뭐 옛날에 저희 배울 때 어,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요. 예를 어, 들자면 물이 온도가 높을 때는 사실 수증기로, 기체로 있죠. 네, 그러다 네. 온도가 좀 낮아지면은 이제 얼음이 액체로 되죠. 물이 되고, 만약 아, 온도가 더 낮아지면 고체가 되죠. 그러면 네네. 이제 물은 사실 그렇게 아주 좋은 예제는 아니긴 한데, 물이라고 했을 때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은 온도가 높을 때는 이 물 분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자리에 멈춰 있질 않죠. 멈춰 있질 네, 않고, 그 멈춰 있지 않다는 거는 사실 그 형태를 알 수가 없다는 거랑 비슷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형태 없이 그렇죠. 계속 바뀌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온도가 점점 낮아질수록 액체가 되면은 물론 여전히 분자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마치 기체일 때만큼은 왔다 갔다 안 하고요. 조금 형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물 같은 감을 수 경우는 있고, 보면은 그렇죠. 막 날아다니는 건 아니고 다 모여져 있고 그리고 물 분자들이 가까이 가서 액체인 상태에서 붙어 있고 물론 음, 여전히 출렁출렁출렁하긴 하죠. 그러다가 이제 온도가 막 더 떨어져서 차가워지면은 그때 이제 얼음이 되죠. 얼음이 되면은 사실 이 물 분자의 형태가 완벽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육각형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처럼 그런 육각형의 모양들이 아, 쭉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네네네네네. 이렇게 모형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이냐? 같은 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그룹인 거죠. 분자들 그룹이 다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온도가 낮아질수록 사실 이 형태가 정해지는 거죠. 수많은 어, 가능한 어, 형태들 중에서 형태를 하나를 네. 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음, 물론 음, 이제 이 안에 물 분자가 아니라 다른 분자들이 있으면은, 온도가 낮아졌을 때 생기는 형태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음, 여러 가능한 경우가 있는 거죠. 얼음 같은 경우도 다 똑같아 보이지만, 빨리 냉각을 해서 만들어진 얼음이랑 살짝 천천히 냉각해서 만들어진 얼음이 보면 좀 다르잖아요. 안에 기포가 어, 들어있기도 하고 기포가 없기도 하고 그쵸, 그런 그쵸, 그쵸. 식으로 보기에도. 그 뜻은 뭐냐면은 온도가 높을 때는 이런 분자들이 많이 있을 때 온도가 높을 때는 모든 가능한 형태를 띠되 과연 어떤 형태를 띠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고 온도가 어, 낮아지면은 이 띌 수 있는 형태가 아주 일부로 제한이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가 사실 그런 통계 물리, 뭐 statistical 어, physics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분야에서 하는 건데, 어, 왜냐면 분자 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봐서는 분자가 이렇게 수조 개씩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알기가 힘드니까, 그렇다면 그냥 이걸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특성을 갖나를 보는 게 이제 통계 물리고요. 근데 이제 네. 이거를 거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서 만약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데이터를 쭉 봤더니 데이터 안에 패턴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네. 숫자 같은 거나 글씨 같은 걸 쓴 게 있다 하면은 글씨들이 하나하나 있을 거니까요. 근데 네. 막 우리가 낙서를 하면은 그건 글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막 낙서를 해놓은 거는 온도가 높을 때의 물 음, 분자들 같은 경우. 근데 음, 이제 글씨로 나온 거는 딱 패턴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글씨 패턴들은 온도가 아주 낮을 때의 물 분자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어, 나서 이걸 거꾸로 하는 거죠. 이미 세상에 있는 거를 이제 통계 물리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통계 물리로 해석하는 방식을 해서 이 세상을 바꿔볼 수 있나. 마치 온도가 낮을 때는 글씨 하나하나가 나오게 하고 온도가 높을 때는 마치 낙서된 것처럼 하고. 이제 아, 이런 방식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허필드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했던 거는 원래 우리가 쓰던 통계 물리학은 이 유니버스,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였는데 그렇다면 이 방법을 거꾸로 하면은 우리가 어, 원하도록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나. 근데 어. 세상을 바꾼다는 건 물론 세상은 못 바꾸겠죠.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걸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해석하는 그리고 그, 혹시 그 과정이 학습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 호필드 네트워크라는 걸 이제 제안을 네, 했고요. 그러면 네. 그 호필드 네트워크라는 제안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물론 아무 구조가 없는 거죠. 구조 없이 마치 아주 온도가 음, 높은 상황에서 있는 것 같은 건데 이제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그 데이터 하나하나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에 있는 패턴은 온도가 음, 낮을 때 그 패턴으로 가도록 온도를 막 낮추다 보면 얼음이 되는 것처럼 온도를 막 낮추다 보면은 이 패턴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저희가 호필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어, 사람이
학습하는 방식 아닌가 하고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하이퍼테시스를 던진 거죠. 어, 물론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아, 사람은 그렇게 배우는 것 같진 않은데 이런 어, 거를 학습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학습의 컴퓨테이션 계산적인 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호필드가. 근데 이제 호필드 네트워크의 가장 큰 네, 단점은 학습이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아, 학습을 할 때 많은 패턴을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한 게 이제 볼트만 머신이고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때 그 음, 나왔던 그 네트워크, 그때 개발했던 고안했던 것들이 뭐 바로 쓰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개선과 더 확장을 거쳐서 네. 지금 우리가 아는 어쨌든 제가 볼 때 챗GPT는 그다음에 지금의 저희가 그냥 그 일반인 레벨에서 쓰는 그 인공지능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네. 결과물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내놓을 때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런 거 맞습니다. 보면은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안타깝게도 뭐 저도 이제 박사 논문 다 쓰고 하긴 했지만 이 호프필드 네트워크나 보스만 머신 자체는 실전에선 지금 전혀 안 쓰이고요. 참 아쉽죠. 그래요. 예, 제 전혀. 학위 논문이 전혀 의미가 없긴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프린튼 교수가 얘기를 했던 학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처럼 학습. 이런 호필드 네트워크나 보스만 머신에서 얘기를 했던 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에너지 펑션이라는 걸 정해야 된다. 그래서 음, 실제로 의미 있는 패턴에는 낮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낮은 에너지라는 건 곧 온도가 낮다는 거랑 같은 뜻이거든요. 낮은 에너지가 가야 아까 되고, 설명해 의미 주셨죠. 없는 패턴들에 대해서는 에너지가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 분자들이 막 날아다닐 때는, 기체일 때는 다 의미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다가 이제 음, 차가워졌을 때, 얼음이 됐을 때, 그 얼음이 의미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걸 이제 저희가 에너지 베이스 러닝 뭐 아니면 에너지 베이스 모델이라고 해서 이런 에너지를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건 그냥 값 하나거든요. 값 하나. 네. 그래서 이게 좋은 패턴이면은 낮은 값을 가져야 되고, 나쁜 어, 패턴이면은 높은 값을 가져야 된다. 이 아이디어 자체가 그 당시에는 사실 저도 연구할 때도 잘 이해를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게 중요하다를 몰랐는데, 근데 어, 봤더니 이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또 대부분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런 머신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을 다 디라이브 할 수 있는,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그래요. 중요한 프린시펄이었던 거죠. 예. 오, 그래서 와. 아마 노벨 커미티에서 이 둘한테 상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음,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그 왜 상자 밖에서 그 생각하는 그 역발상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그 아웃사이드 오브 네. 박스 띵킹의 그 전형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호필드 교수가 그때 그 제가 봤던 그 인터뷰에서 그 기자회견 같은 거에서 재밌었던 게 그 호필드 교수의 제자였고 지금은 또 마찬가지로 프린스턴에서 그 교수를 하고 있는 어떤 분이 그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대요. 그 호필드 교수한테 한 몇십 년 전에, 한 20년 전에 제자들이 근데 교수님 노벨상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대요. 아주 아웃라이트하게. 그랬더니 그때 호필드 교수가 했던 말이, 근데 뭐 현실적으로 노벨상은 이렇게 좀 분야별로 너무 좀 나누어져 있는데 나는 너희들도 알다시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서 갑자기 저기로 건너뛰고 뭐 이런 거 해서 아마 못 받을 것 같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그랬는데 그래서 재밌는 게 본인을 어떤 그 스스로 소개하거나 정의할 때 어떤 나는 물리학자, 나는 뭐 생물학자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나는 사이언티스트다라고 과학자라고 필드 교수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또 이런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기틀을 닦은 분이 맞는 거네요. 그 호필드 교수도 그렇고 네. 힌튼 교수도 그렇고 이거를 이제 물리학상 같은 경우는 그 수상위원회에서 그 노벨위원회에서 잘 알아보고 이번에 수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물리학상 관련해서 뭐 더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아니면 화학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뭐 그냥 물리학상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은 음, 어떻게 보자면은 진짜 말씀하신 게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리라는 분야에 큰 그 컨트리뷰션을 했기 때문에 이 상을 줬다기보다는 아까 저희 처음에 얘기했던 걸로 가서 사실 노벨이 이 상을 만든 이유가 가장 그 인류에게 큰 도움을 준
어, 사람들에게 상을 주되 이런 분야들을 하라고 했으면은 사실 물리를 함으로써 알게 된 각종 프린시플들을 거꾸로 활용을 해서 그걸 음, 통해서 과연 이 학습이 무엇인지, 그러게요. 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이런 각종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음, 되었고 그런 알고리즘들이 실제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너무나도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물리학상이 제가 뭐 과학 분야를 뭐 전혀 잘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 다양한 분과 가운데 특히 물리학이 좀 특히 좀 더 뭐라고 좀 더 이 쉽게 말해 그 자연대의 전공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좀 더 베이스 더 기본적인 이런 거를 연구하고 그 제공하는 거라고 봐도 맞나요? 그러면은 또 화학자들이 화학자들이랑 막 생물학자들이 동의하지 않을까요? 아, 그, 네, 그렇긴 한데 이제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하면은 네. 그냥 현대 물리의 좀 특성이기도 한데요. 현대 물리의 특성이 어떤 거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가장 저희가 이제 parsimonious라고 하는 가장 단순하고 심플한 이제 동작 원리를 찾아서 그 동작 원리가 이 전 우주에 적용이 되도록 하냐.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좋은 점은 어,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이제 원칙일수록 어, 점점 더 그 원칙을 다른 분야 아니면 다른 문제를 푸는데 활용을 하기가 더 어, 용이한 거죠. 그러다 보면 아, 이제 찾아진 원칙 중에 어떤 원칙은 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하는데 인공지능을 음, 개발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물론 이거를 보고 아 이런 원칙이 이런 방향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겠다, 쓰일 수 있겠다를 아는 것 자체가 사실 거의 불가능한데 네, 이제 존 허필드라든지 뭐 제프 힌트는 그런 게 보였던 거죠. 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 화학상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화학상은 아까 앞에도 그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뭐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예측한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의 거기 있는 베이커 랩 아예 그 본인의 이름을 따서 그 베이커 랩을 운영하는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와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 존 점퍼 두 명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2년 전에 이 뉴스를 제가 접했다면은 뭐야 단백질이 인공지능이랑 무슨 상관이야? 단백질하면 저는 이제 닭가슴살 뭐 이제 이거밖에 모르겠는데 이 정도에 그쳤을 텐데 그래도 저는 지금 조경환 교수님하고 이제 친구가 된 덕분에 교수님이 지금 딱 그 학교에서 그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시는 거 말고 그 제넨텍에서 하시는 일이 정확히 제가 알기로 그 단백질 구조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연구 개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야말로 이번 화학상 수상이야말로 그 수상 이유와 이런 거를 한국어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은 조경현 교수님밖에 없지 않을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단백질 연구에 인공지능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왜 이 연구가 이제 노벨상을 받을 만큼 이제 뛰어난 연구들인지를 쭉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이제 뭐 단백질 잠깐 얘기를 하면, 물론 저도 이제 생물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뭐 크게 잘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고, 물론 다른 음, 전문가분들이 많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단백질을, 저희 이제 보통 단백질 생각하면, 아, 이제 뭐 체육관 가서 운동하기 전에 뭐 저, 단백질, 네, 그런 그거 생각을 하기 파우더, 마련인데, 네. 근데 그게 사실 나쁜 예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어, 저희 이제 그 생명체라는 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뭔가 움직이고 뭔가 각종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몸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그렇죠. 생각을 하기에는 이제 뭐 그러니까 세포 단위로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 세포라는 게 엄청나게 큰 그 biological entity거든요. 그 세포 안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뭐 DNA도 있고 그리고 어, 이제 RNA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 단백질들이 많이 있는 건데요. 근데 이 단백질이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자면 이 자연이 만들어 오는 나노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터 같은 아, 거죠. 엔진 같은.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일을 하는 건 단백질인 거고요. 이제 DNA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지네릭 인포메이션을 잘 레코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어떻게 음, 보자면 블루프린트고, 이제 블루프린트부터 시작을 해서 RNA랑 프로틴, 이 두 가지가
실제로 구현이 된 후 그 구현된 과정을 따라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백질을 어떻게 보자면은, 자연에서 만들어 놓은 엔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였고요. 근데 그 뜻은 어, 뭐냐면은, 이 엔진이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진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당장 그냥 모두가 생각을 하기에 프로틴이라고 해서 딱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나 팬데믹 지나면서 한 게 이제 안티바디죠. 항체. 네네네. 항체도 사실 프로틴이고요. 그것도 단백질이고요. 그 항체가 하는 일은 아, 외부에서 들어온 다른 프로틴이라든지 멀리큘을 찾아서 거기에 이제 붙은 다음에 이게 디텍트가 되고 나면은 몸의 다른 몰리큐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아, 지금 여기서 뭔가 우리가 원치 않는 게 들어왔다. 이 음, 들어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이거 음, 자체도 사실 단백질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 단백질이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어, 단백질이 가능한 단백질은 진짜 너무나도 많은데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단백질들, 저희 몸에 갖고 있는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이 자연상에 존재하는 단백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evolution, 그러니까 진화 과정에서 찾아진 단백질들만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진화라는 게 참 훌륭한 알고리즘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의 가장 큰 단점은 굉장히 느립니다. 천천히 그렇죠. 몇 움직이거든요. 백만 년, 몇 백만 네. 년, 몇 천만 년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단백질을 다 찾아내지 못했고요. 그렇다면 아, 가끔씩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런 단백질이 있으면은 사실 우리가 이런 질병도 고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 아니면은 뭐 근육을 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걸 할 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진화의 과정에서 이런 단백질이 찾아지지 않았네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어, 그렇다면은 이런 단백질, 진화는 아직 찾지 못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냐 하는 게 사실 진짜 굉장히 큰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네. 실제로 그, 이거를 많이 해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바이오텍이라는 게 다 그런 걸 하는 거죠. 없는 단백질을 새로 만드는, 새로 개발하는, 새로 발견하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예 새로운 그렇구나. 단백질을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단백질을 계속 고쳐나가면서 우리가 아, 원하는 대로 바꾸든지 이런 과정을 하는 건데 아, 이게 실제로 뭐 실전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 음, 지금까지는 뭔가 이 자연에서 진화를 통해서 나온 방법론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단백질을 만들어왔죠. 가장 큰 예제 중에 하나가 제가 일하는 회사인 제넨텍이라는 회사가 가장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이제 그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슐린을 맞아야 되죠, 계속. 근데 그렇죠. 인슐린이 1978년, 9년까지는 사람한테서 뽑아낼 수는 없으니까요, 남들한테서. 아, 그럼 이제 소나 돼지, 말, 이런 가축의 인슐린을 해서 조금 정제를 한 다음에 환자들한테 줬습니다. 물론 당연히 어, 정제도 힘들고 동물들에서 뽑아낸 양도 한정이 돼 있고 그리고 동물 인슐린이라는 게 굳이 뭐 사람 인슐린과 똑같냐? 그럼 비슷하긴 하지만 완전히 똑같진 않으니까 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여러 문제가 있었죠. 어, 근데 그거를 이제 극복해낸 게 그렇다면 우리가 박테리아를 활용을 하고, 소위 말하는 reprogrammable, 뭐, synthesis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요. 그럼 바이오테크놀로지 음, 써서 우리가 만들면 되지 않나. 사람 몸 음, 밖에서 사람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게 그런 게 다 단백질이니까요. 그런 단백질을 막 만들어내는 게 했는데, 여전히 이 진화가 찾아내지 못한 거는 저희가 만들지 못하고 있었죠. 아,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 수 있냐. 근데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뭘 만들지 알아야 될 거고요. 뭘 네. 만들지 모르면은, 뭐 그냥 그러게요. 단백질 막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막 만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만 만들겠죠. 그렇죠. 마치 그렇죠. 저희 방금 전에 그 피직스 얘기할 때 했던 것처럼, 그렇죠. 막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막 만든 아, 것들은 의미가 아, 없으니까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단백질 중에서 저희가 점수를 하나씩 점수가 높은 애를 찾고 싶은 거죠. 음, 그렇다면 이제 대체 그 점수를 어떻게 매기느냐? 점수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뭐 단백질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과연 이 단백질이 있으면은 뭐 병을 더 치료를 잘할 수 있나? 근데 이 테스트를 한다는 게 문제도 많고 문제가 많은 이유는 일단 사람들한테 막 줬는데 이게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아,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낸 단백질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니면은 대부분의 단백질은 우리가 원하는 걸 안 하겠죠. 단백질은 너무나도 많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 가장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은 엔진이니까요.
아니면 네. 기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기계를 우리가 볼 때, 이 기계가 뭐를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나요?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되겠죠. 음.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은, 여기 바퀴가 달려있네? 이거는 뭔가 움직이는 거겠구나. 도로 네. 위를 네. 알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로켓 같은 걸 보면은, 밑에 굉장히 큰 엔진이 달려있네? 이게 위로 날아가나 보구나. 네. 네. 아니면 비행기에 보면은 날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날개가 저렇게 있는 게 새들이랑 비슷하네? 이거 날아가겠구나. 이런 걸 알다시피, 그렇다면은, 단백질의 구조를 잘 알면은, 일단 구조를 아는 게 첫 번째겠죠. 구조를 잘 알면은, 이 새로운 단백질의 구조가 우리가 원하는 구조를 갖고 있나를 비교를 해보고, 그게 비슷하면은,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아쉽게도 구조를 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단백질이 굉장히 조그맣거든요? 굉장히 조그맣다 보니까, 그리고 조그맣고 막 움직이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이거를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단백질을 아이솔레이션, 짝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만 남겨야 되고요. 나머지 단백질을 다 날려버리고. 그 네. 다음에 그 단백질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일을 하니까 얼린 다음에 얼린 어, 다음에 엑스트레이라든지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뭐 다양한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게 어떻게 생겨 있는지를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나 CT나 MRI 하듯이 그렇게 찍어보는 겁니다. 근데 찍어본 걸 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거 사진을 봤더니 이런 모양이네. 그러면 아마 구조가 이런 식이겠지 하는 걸 하는 건데 이게 보통은 몇 개월에서 몇 년씩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단백질 하나당. 그래요? 예. 어, 그리고 특히나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심지어는 2000년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진짜로 아주 중요한 단백질 같은 경우는 그 구조 하나만 제대로 밝혀내도 박사학위 논문이 하나 나올 정도로 그렇게 어렵고 오,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이제 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조를 알면은 대체 이 단백질이 뭘 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러면 어,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기 전에, 이 단백질로 다른 걸 그러니까. 할 수 있나, 그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이제 어, 그거를 근데 1년에 하나씩 해서 이거 뭐 어느 세월에 하나요? 예. 진화가 느린 것처럼 이게 그렇죠. 네. 충분히 따라잡지는 못하는 속도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단백질의 맞습니다. 구조를 분석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를 뭘 할 건지, 그거를 알아야지 그렇죠. 목표를 정확히 세울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라는 그래서 거죠.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봤더니 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단백질 구조를 풀어낼 수 있나. 단백질이 구조가 있다. 그리고 구조가 중요하다는 건 이미 뭐 60년대, 70년대부터 다 알고는 있었는데, 과연 이 구조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게 큰 네, 네.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단백질 만들어서 직접 사진 찍어서 하는 게 하나지만, 그렇게 하면 도저히 안 되니까, 스케일이 네, 없으니까, 어느 이미 세월에. 90년대부터 아주 일부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이 데이빗 베이커인 거죠. 그 데이빗 베이커 교수를 비롯해서 일부인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컴퓨테이셔널리 풀어내야 된다 아, 하면서 접근을 한 아, 거고요. 근데 여기서도 어, 굉장히 재밌는 게 그 호피어드가 쓰던 방식을 고스란히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백질이라는 것도 분자들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 네. 분자들이 모여서 더 큰 분자를 만드는, 단백질은 굉장히 큰 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분자라고. 그렇다면 그 뜻은 뭐냐면은 마치 아까 얘기했던 그 물 어, 분자들이 쭉 모여가지고 얼음이 되듯이 이 아주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단백질도 막 뭐 애텀들이죠. 원자들이 막 흔들리고 있다가 점점 온도가 낮아지면서, 그러니까 안정적인 대로 가는 거죠. 안정적으로 가는 대로 가면서 구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그 네. 안정적인 대로 가는 거를 찾으면 된다. 그 어, 뜻은 뭐냐? 이 에너지 펑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면 되고, 그게 만들어진 다음에 그 가장 온도가 낮을 때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찾는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음, 호피어 네트워크의 또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 거죠. 다시 어, 물리로 돌아온 그런 네, 방식을 써서 하면 된다라고 했었던 게, 이제 데이빗 베이커랑 그 외 일부 사람들이 이미 90년대 말, 90년대 중반부터 주장을 했던 거고요. 네. 그러면서 그걸 사용을 해서 90년대 말에 이런 컴퓨테이션 알고리즘을 써서 구조를 굉장히 잘 맞출 수 있다. 물론 상대적이었던 거죠. 당시에 다른 거 하는 거에 비해서 네, 하는 걸 네. 보였고, 그때 그 데이빗 베이커 랩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사실 저와 같이 이 프레션 디자인을 같이 공동 창업한 리치 보노라는 교수입니다. 그 정말요? 교수가 당시 예, 그렇죠. 데이빗 베이커 랩에서 거의 첫 번째인가 두 번째 박사 과정 학생이었고요. 아, 이 연구를 한. 그래서 그 연구를 한 거에 이제 그때 만든 툴이 로제타라는 툴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아주 초반에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죠,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그 툴은 그 말씀하신 대로 베이컬랩에서 그러니까 단백질의 구조를 뭐 네. 분석하고 예측하는 분석해서 이제 분석이 정확히 예측이죠. 예, 분석이 예측입니다. 네.
어떻게 생긴 단백질인지 똑바로 알아야지, 네, 정확히 알아야지 이걸 네,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지, 뭐 다른 걸 만들 수 그렇죠. 있는지, 뭐 이게 그렇죠. 네, 그걸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네, 같이 창업을 맞습니다. 하셨고 이제 그 회사가 이제 그 네, 제넨텍에 그 인수가 된 네, 저희는 거고요. 이제 인수가 돼서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를 어, 기반으로 해서 데이빗 베이커 랩에서는 진짜 1998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계속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그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구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구조로 이 구조를 갖는 단백질을 새로 만들 수 있나 완전히 처음부터 그걸 이제 드노버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디자인하는 것도 연구를 지난 한 20 몇 년간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 해와서 지금까지 이제 대체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고 컴퓨테이션을 풀릴 수 있다는 걸 진짜 보인 사람이 데이빗 베이커고요. 이제 와, 그거를 가지고 이제 딥마인드에서 데미스 하서비스랑 존 아, 점퍼 특히 존 점퍼가 다 했죠. 사실 뭐 데미스가 훌륭한 사람이고 천재긴 한데 동시에 또 데미스는 너무 할 그런가요? 일이 많으니까요. 예. 그래요? 데미스는 제가 보기엔 인스퍼레이션을 준 것 같고 존 점퍼 그 친구가 몇 달 전에 이제 런던 가서 만나고 얘기하는데 진짜 딱 앉아가지고 아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팀을 다 꾸리고 쭉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게 된다는 걸 알고 나면은 그 뒤에는 어, 진짜 이거를 이제 의지와 중요성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밀어붙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걸 진짜 어, 밀어붙여서 아 이제 최근에 나온 인공지능에서 나온 그런 알고리즘들을 잘 이 단백질에 맞춰서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그 컴퓨트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통해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학습을 시키고 나면은 새로운 단백질에 대해서도 구조를 굉장히 정확하게 와, 사실 여기서 정확하다는 게 그냥 정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그 정도의 정확도까지 어, 맞출 수 있다는 걸 보이게 된 거죠. 물론 완벽하진 어, 않지만 기존에 네, 하던 것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클 정도로 진짜 높은 그래요? 정확도를 가지고 맞출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 재밌는 게 이게 된다는 걸 또 보이니까 뭐 베이컬 랩도 그렇고 이제 많은 프로틴 구조를 이제 분석하는 데나 아니면 네네. 프로틴을 직접 만드는 데들에서 그럼 이 알고리즘을 갖다가 아 그렇다면은 새로운 이제 프로틴을 만들어 보자. 이걸 저희가 이제 리버스 디자인이라고도 하거든요. 리버스 어, 폴딩. 그러니까 어, 폴딩이 이제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인데 그러면 네네네. 구조가 주어졌을 때 구조가, 그걸 거꾸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를 맞출 수 있는지 그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프로틴들을 많이 디자인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아, 보자면은 이게 그 세 명한테 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데이빗 베이커가 이런 식으로 컴퓨테이셔널리 프로틴 구조를 맞추고 그걸 기반으로 디자인을 할 수 음, 있다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 푸시하는 와중에 딥마인드에서 존 점퍼가 그렇다면은 이걸 우리가 최신 컴퓨테이션 알고리즘, 인공지능을 써서 엄청나게 잘 되게 만들겠다. 그렇게 네, 함으로써 이 분야가 확 한번 퀀텀 점프를 했고요. 그리고 네, 그걸 기반으로 또 데이빗 베이커 랩이라든지 거기 졸업생들이 어, 있는 각종 어, 랩들에서 이걸 어, 기반으로 그렇다면 새로운 단백질을 많이 찾겠다 해서 와, 진짜 완전히 이제 필드가 지금 확 어, 커지는 계기가 됐죠. 네. 예.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냥 이 교수님 그 하시는 일과 같은 분야 또는 뭐, 비슷한 분야에서, 뭐, 연구하는 분들이 상을 받았네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몰랐습니다. 그 베이커 랩에 계셨던 분과 함께 창업을 한 회사에서 시작한 것인지, 그러니까 거기서 네. 말 그대로 이런 길이 있을 수 있겠다를 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교수님처럼 이제 인공지능 네. 연구자들이 같이 이제 결합을 해서, 이렇게 창업을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그쵸. 이거는 그 피직스 프라이스랑은 반대로 이 케미스트리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네, 진짜로 그 케미스트리라는 분야에서 어쨌든 뭐 네, 바이올로지도 케미스트리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케미스트리라는 네, 네, 네. 분야에서 어떤 문제가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진짜 고도화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써서 잘 풀릴 음, 수 있는지를 디파인을 하고 그 그러게요. 디파인된 문제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써서 문제를 진짜 잘 풀 수 있나 어, 이거를 딱 이 룹을 보여준 거죠. 네, 문제를 디파인을 하고 아이덴티파이 되고 디파인 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냐. 그리고 이렇게 어, 세 명 중간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세 명이 당연히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라서 받긴 받았지만 또 동시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아까 저희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학습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네, 네. 그렇다면 학습을 어떻게 할까요? 기존에 알려진 단백질 구조를 써야 되는데요. 한 수십만 개 정도 있거든요. 지난 한 40년에 걸쳐서 이제 알게 된 아, 단백질 구조들. 그 단백질 구조 수십만 개 뒤에는 사실 이런
뭐 화학과라든지 생명공학과, 물리과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도 수십만 명이 있는 거고 그들이 노고가. 한 그렇죠. 엄청난 노고인 거죠. 엄청난 노고와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실 기술적으로 발전이 많이 됐거든요. 어떻게 어, 하면은 이런 단백질을 아이솔레이트 할 수 있는지, 단백질을 어떻게 하면은 잘 얼릴 수 있는지, 얼린 단백질을 어떻게 그렇죠. 하면은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긴 하죠. 그 뒤에. 예, 아, 그런 것도 좀 한번 멘션을 해주면 좋겠지만 뭐 그런 거는 다 아는 거니까요. 다들 알고 있죠. 다들 열심히 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멘션 잘해주셨습니다. 저라면은 네, 이게 또 항상 그냥 일반 대중은 저처럼 이 진짜 그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곳에만 보고 와 하는데 그렇죠. 생각해 예, 보면은 예. 당연히 다들 그게 고생이 지금까지 엄청 많았죠. 네, 네, 커다란 산을 쌓아 올리기까지 진짜 수많은 네, 그 연구와 과학자들, 연구와 좌절과 시행착오가 정말 있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정말 재밌는 단백질 이 구조를 뭐 분석하고 예측해서 지금 뭐 수많은 단백질을 하고 있겠지만 어디까지 왔나요? 지금 이제 그러면은 막 단백질 네, 이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 그 신경망과 결합을 네, 해서 분석하고 예측하고 뭐 만들어 보는 덕분에 어, 네. 앞당겨진 뭐 성과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앞당겨졌다고 볼 수 그게 있는. 아직 조금 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물론 단백질을 만들 때 사실 구조를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어, 90년대에 프란시스 아놀드라는 지금은 칼텍에 있는 교수가 이미 노벨 케미스트리였던 것 같은데 그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단백질을 그 교수가 얘기했던 Directed Evolution이라고 해서 어, 만약 컴퓨터를 안 쓰고 어, 실험을 빨리 할 수 있으면은 처음에 어떤 단백질 하나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씩 바꿔보는 거죠. 저희가 이제 어, 일부러 실험적으로 이 뮤테이션을 어, 계속 만든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고 그 중에 좋은 걸 뽑고 그다음에 걔네들을 또 뮤테이션을 주고 마치 다윈이 얘기했었던 이 진화를 좀 더 빠르게 실험적으로 돌리는 네, 거죠. 네, 그러다 네, 보면 이제 새로운 단백질을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구조를 몰라도 쉽게 그 어떤 동작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음, 구조를 몰라도 충분히 단백질을 이제 새로 만들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어, 면에서 보자면은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조를 알았을 때 그 구조를 갖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냐를 이제 보였다는 거에서 장점이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단백질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 착각을 하기가 쉬운 게 컴퓨터 안에서 이제 벤치마크도 있고 데이터셋도 있고 하니까 우리 모델이 프레딕트도 잘하고 이 프레딕트 된 걸 가지고서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컴퓨터 안에서 아무리 분자 뭐 구조 같은 거 예측하고 그 어, 구조를 기반으로 뭐 단백질 됐든 뭔가 분자를 만들고 하는 거 사실 크게 아무 소용 없거든요. 다 컴퓨터 안에 있으니까 그냥 숫자죠, 뭐 숫자. 과연 와, 그런 단백질들이 실제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구조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구조를 가졌을 때, 그 구조를 가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하고, 그리고 그 네, 동작을 함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하고 싶었던, 예를 들어서 뭐, 질병을 치유를 네,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음식 같은 거 처리를 더 빨리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어, 있는지, 너무나도 많은 단계가 남아있죠. 그거는, 지금은 이제 어, 구조를, 구조를 비슷하게 갖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 그것도 아주 조그만 단백질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근데 조그만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 정도인데, 이제 과연 이걸 기반으로 더, 더 나아가서 큰 단백질을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하도록 만들 수 있냐는 한창 아직 연구를 할 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제로 현실에 적용이 돼서 이거를 실제로 만들어서 그게 원하는 효과가 날 수 있는지는 어, 실제로 더 해봐야 되는 문제. 아직 좀 더 네. 기다려보고 계속 노력해봐야 되는 문제다. 재밌네요. 그거는 뭐 나중에 그 유영 교수님하고도 얘기하겠지만 왜 노벨 경제학상 그 다론 네. 아츠몰루 교수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뭐 자동화가 많은 거를 앞당겼고 뭐 혁신을 불러왔다고 해도 여전히 그 노동의 가치, 그러니까 실제로 무엇을 생산해내고 뭐 만들어내고 뭐 하는 거, 그다음에 뭐 농부들이 네. 음식을 곡물을 작물을 재배하고 하는 뭐 그런 거를 인공지능이 그 자체로 컴퓨터가 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한 거랑도 네. 연관이 있는 어쨌든 것 같네요. 현실 세계는 어, 존재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현실 세계에 또 그 원리는 또 그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화학상 얘기까지 네. 저희가 해봤는데
그 뒤에 사실 제가 준비를 했던 게, 존 호필드 교수의 그 물리학 그 기자회견, 그 교수들이 아, 얘기하는 네, 그 인터뷰를 제가 재밌어서 1시간짜리를 쭉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프린스턴의 그 뭐 물리학과 뉴로사이언스 인스티튜트 그다음에 뭐 생물학과 분자 생물학과 뭐 여기 아무튼 교수들이 막 총장님부터 다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네, 이 호필드 네트워크와 이 여기서 그 시작돼서 이거를 발판으로 지금 진행되는 가장 큰 아주 성공적인 연구 중 하나가 마침 얼마 전에 이제 네이처 그를 장식한 그 세바스찬 승 그 교수 승현준 네, 교수님의 그 연구다. 초파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뭐 이제 이거를 진짜 말 그대로 아주 작은 단위에서까지 다 분석을 해냈다. 그 커넥텀이라는 개념으로 분석을 네, 해낸 그 연구가 이제 연구를 여러 번 언급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당신이 시작한 길을 지금 우리가 최첨단에서 진짜 이렇게 가고 있다 하면서 세바스찬 쓴 교수가 그 여러 번 네, 언급이 돼서 세바스찬 쓴 교수는 이제 그 교수님도 뭐 잘 아시고 저도 네. 이제 프린스턴으로 오고 나서 어, 친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몇 번 뵀습니다. 몇 번 저도 뵙고 똑같습니다. 예. 저는 몇 번 잘하는 것 같은데 과연 세바스찬이 어, 날 알까? 워낙 이제 유명한 사실 이제 저랑 교수님이랑 이제 내일 세바스찬 네, 교수님을 포함한 이제 그 여러분들과 프린스턴에서 이제 보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뭐 세바스찬슨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이게 정말 어떻게 또 네, 다음 주에 무슨 웨비나도 있더라고요. 그 대중들을 네. 상대로 아, 하는 강연 저 그것도 들어보려고요. 저도 이게 너무 재밌어서 궁금해서 네. 근데 제가 그래도 그냥 아무튼 거기에 하나만 잠깐 음, 부언을 좀 하자면은, 네, 첨언 부언을 해보자면은, 그 허필드 네트워크에서 중요했던 그 인사이트 중에 하나가, 오늘 네. 저희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 이런 뭔가 사람 뇌 같은 시스템을 만들 때, 이 하나하나 뉴런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뉴런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그 연결된 거의 강도가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걸 보였던 강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아, 사실 뉴런 하나하나 호필드 네트워크를 만들 때도 이제 뉴런들을 막 연결을 해서 만드는데 사실 음, 뉴런 하나하나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운 덧셈 뺄셈 정도만 알아도 이 뉴런이 뭐 하는 거니 알 수 있거든요. 어, 다만 그 뉴런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그 연결된 거의 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 승현준 교수, 그 세바스찬 승이 계속 주창을 해왔던 게 한 커넥텀, 90년대부터 주창을 해온 게 사실 우리가 뇌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뉴런 하나하나, 이 세포 하나하나를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어, 전체를 보고 이 전체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대체 어떤 연결들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세고 안 좋고 어떻게 보자면은 이런 그 연결성의 중요성, 이 학습이라는 거, 그리고 지능이라는 거에서 이런 간단한 컴퓨테이셔널 유닛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중요한 거를 얘기를 했던 게 어. 사실 호필드 네트워크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진짜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이 연구가 무엇인지는 제가 나중에 이제 좀 더 배우고 그다음에 할 수 있으면 세바스찬 승 교수님을 아메리카노에 초청을 해서 설명을 들어도 좋을 것 그러면 같고요. 편집자님 영어로 하셔야 될 텐데요. 영어로 해야죠. 이거 저희가 영어로 그러면 해야죠. 그런데 그거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한번 뭐 위스퍼 뭐 구글 트랜스레이트 써서 한번 나중에 어, 해커선 한번 하시죠. 자동 어, 번역 이런 거. 네. 좋죠, 좋죠, 좋죠.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또 약간 저한테 걸림돌이 될 수 있겠군요. 그러나 아무튼, 네. 그거는 제가 그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한번 언젠가 네. 모셔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노벨 과학상 이야기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보내드리기 전에 이제 요 다음에 제가 이제 노벨 문학상 이야기를 우선 좀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경제학상 이야기를 근데 무슨 이제 노벨 문학상과 관련해서 제가 무슨 문학 비평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한강 작가가 수상하고 나서 한국에서 뭐 워낙 뭐 그 작품 세계 뭐 이런 거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얘기는 저희가 하려는 건 아니고 마침 교수님이 방금 만약에 세바스찬과 인터뷰를 하면은 영어로 해야 될 텐데 뭐 번역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교수님이 또 그 신경망 번역에 주춧돌을 놓으신 그 분 중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때 저는 첫 번째 든 생각 중 하나가 이게 어쨌든 한국어로 쓴 그 문학 작품이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았다면은, 번역이 돼서 잘 알려지지 않았다면은 과연 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한편으로 했거든요. 그다음에 한강 작가 본인도 그다음에 이 본인의 작품을 쭉 번역해온 그 데보라 스미스 씨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다 뭐 이런 말도 여러 번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궁금했어요.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식량망 번역, 뭐 이제 그 기계 번역이 굉장히 이제 큰 진보를 아주 일을 이뤄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번역이 좋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계 번역이 영원히 해낼 수 없는 번역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물론 이제 영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너무 문과생 같은 이과생들한테는 좀 거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니면 그래서 한동안 우리 생애에서 한 20년 뒤에도 어, 이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는, 번역을 잘 못하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저는 있다면은 문학 작품이 그러지 않을까, 시가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한강 작가의 작품처럼 굉장히 진짜 뭐 모든 작품이 그렇진 않지만 진짜 행간을 읽어야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사투리는 어떻게 번역을 하는 게 맞을까? 사실 뭐 이런 생각이 계속 그렇죠. 들거든요. 사실 소년이 온다를 생각하면은 광주 전라도 사투리와 전라도 사투리로 이야기하는 그 울분을 영어로 과연 이게 단백질처럼 이걸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조금 네. 제대로 된 매칭이 번역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계 번역과 신경만 번역이 네. 과연 문학 네. 작품도 할 수 있는지, 뭐 그게 그냥 궁금했습니다. 좀 가볍게. 네. 뭐, 근데 너무 지금 잘 짚어주신 것 같은 게요. 제 생각에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해야겠다라는 음. 거를 지정을 할 수 있으면은 뭐 당연히 기계 번역으로 다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아, 사투리를, 전라도 사투리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뭐 전라도에서 영어를 쓰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걸 그러니까요. 어떤 식으로 어느 지역으로 매핑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읽어질 영문 번역서다 하면은 과연 이 전라도를 미국의 음. 어느 주, 어느 지역에 그 아, 매핑을 시켜서 거기서 쓰는 그 말을 쓰는 게 맞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그겁니다. 번역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수많은 가능한 번역들 중에서 과연 어떤 번역이 그렇네. 실제 그 작가가 그리고 번역가가 느낀 그 감정을 독자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데 가장 효율적이냐, 이런 아, 문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 보자면 여기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어떻게 모델을 하고 어떻게 스피시파이를 할 거냐, 그 문제인 거지. 사실 번역 자체가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번역은 뭐 모든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과 의미가 어느 정도 통하는 거 쭉 만들어내라고 하면 이미 챗GPT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죠. 다만 그 그렇네요. 중에서 과연 어떤 거를 어떻게 뽑아야 원작자 그리고 번역가가 아, 느낀 그거를 독자가 비슷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냐, 그 문제라서 제가 보기엔 이 번역이라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과연 이 아, 문학 작품을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게 또 계속 바뀌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 그렇네요. 받아들이는 거를 어떻게 모델링을 할 수 있냐, 어,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역시, 야, 이거야말로 우문의 현답을, 네. 주셨네요. 진짜. 아니, 무슨 아니, 말씀이십니까? 그러네. 저도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뭐, 그 뒤에, 다시 문학상,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더 자세히 하겠지만, 데보라 스미스 씨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이 작품 세계를 이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굉장히 깊이가 있는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영어로 옮기는 게 어, 적확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꼭 담아내야 하는 내용을 놓치지 않으면서 최대한 잘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결국은 번역가의 역할이 아닐까.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문체를 살리고 뭐 이런 것보다도 진짜 그런 맥락을 짚어내는 게 번역가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네, 역시 또 저는 요거는 이제 가볍게 여쭤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네. 통찰이 넘치는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역시 초대해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